내년 말에요. 예,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. 내년 이맘때는. 그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총 리턴이. 네, 리턴. 그러니까 리턴은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이자, 다른 하나는 캐피탈 게인인데 둘 다 합치면 저는 7에서 한 10% 사이는 되지 않겠냐. 그럼 박사님 미국 주식 중에서 퀄리티 있는 네, 버크셔 소웨이를. 보셨어요? 지금 버크셔 소웨이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. 네. 또 살 거라면 요새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 못 해가지고 박살난 애플. 애플. 그리고 그 중국도 이제 드디어 mRNA 백신 쓰게 된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쪽에서 특허 다 가지고 있는 화이자 같은 기업들. 화이자. 또 존슨앤존슨. 타이레놀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. 예. 아니면 또 세계적인 생필품 회사이자 지금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프록트앤갬블, 네. P&G. 맞네요. 뭐 그런 회사에다가 또 불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불황이 올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버글버글하는 코스트코. 커피콩 가격이 고점에서 지금 30% 폭락했는데 아직 주가는 그렇게 회복 못한 스타벅스. 그리고 매년 계속 이익이 날 때마다 상장 주식을 불태워버리는 그죠.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는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 코카콜라.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면 역사적인 하단에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아니 많이 빠졌어요. 최근에 한 30~40%씩 빠진 회사도 많고요. 와. 왜냐하면 레버리지 청산이 이루어졌으니까.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이야기했잖아요.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빚을 못 갚으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파는 그런 매매가 지난 9월에 나온 거잖아요. 네. 그 과정에서 옥석 구분 없이 폭락했거든요. 네. 그 옥석 구분 없이 폭락한 다음에 회복될 때 보면 회복되는 회사가 있고 안 그런 회사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회복이 되는 회사들. 일일이 리스트를 대다 보면 끝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너무 많잖아요. 진짜 너무 많네요.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기업들이 있냐 이거죠. 그러면요, 박사님 혹시 이런 기업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혹시 많죠. 이런 거가 다 몰려있는 ETF 같은 건 혹시 없나요? 없어요. 그런 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 여러분, 만들어야지. 아니 그걸 만들면 그때가 고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네. 테마가 순환하는. 제가 왜 이걸 지금 추천하냐 하면 네. 지금은 불황이 왔고 금리가 높아요. 불황이 왔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사야 된다고요. 네. 근데 그 순현금을 많은 현금을 들고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딴짓하잖아요. 주가를 빠뜨려가지고 더 폭락시켜서 상속 증여세 적게 내려는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렇지 않아요? 네. 그리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M&A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 집은 다 팔겠다 그래놓고서 또 엎어버리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회사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회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미국은 그런 짓거리 하면 바로 감옥 가니까. 엔론 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매도프 건 또 감옥에서 못 나오잖아요. 네.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백몇 돈 다 년. 뺏기고 그런 엄격한 그런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주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있는 나라를 주식을 해야지. 한국처럼 대주주 재산권은 보호돼도 네. 개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런 나라에 개별 종목을 할 때는 네. 네트워크 있거나 세력이 있거나 본인이 아니면 내부자이거나 네. 그러시면 하는 거죠. 네.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기업들은 한 1년 정도를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2년 3년 뒤에도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.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되면 경기가 정말 좋아지면 부실주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죠. 죽었다 살아나는 회사가 네. 제일 좋잖아요. 네. 확 올라가니까. 네,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한국도 죽었다 살았다 하는 나라니까. 네. 맨날 환율 급등할 때마다 나라 망한다는 소리 들리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아, 진짜 그러네요. 국가를 봐도 그러네요. 네,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망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한국은 사야 되는 나라. 근데 살 때 진짜 뭐가 망할지 모르니까 또 대주주가 언제 뭘 빼먹을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인덱스 사는 거고. 네. 미국을 살 거라면 지금은 퀄리티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 낫다. 근데 그 뒤는 모르죠. 그래서 지금 좋다고 해서 ETF 만들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.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께서 좀 채권하고 그 주식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뭐 한 1억 정도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? 채권이 저는 더 많이 살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네, 채권 한 6, 그리고 주식 한 4. 그 정도. 예, 그래서 한국 채권 사고 미국 주식 사면 되겠네. 그러면 연 한 7% 나올 것 같은데요. 7에서 10% 나올 것 같습니다. 채권 자체는 이제 뭐 그런 거기서도 한 7% 나올 것 같고요. 그 플러스 알파는 이제 주식에서 나오겠죠. 그 채권 자체는 기업 그런 리스크가 없으니까. 국채를 사더라도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금리 1% 떨어질 때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 한 7% 나오거든요. 네. 그렇잖아요. 아까 이야기했던 그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 정책금리 인하가 된다.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가 발행한 10년물 국고금리도 지금 3.5%인데 그게 한 2.7 됐다. 예를 들어서 네. 2.8 됐다. 가정을 해보면 거기서 한 5% 정도 수익이 날 거고 거기다가 1년 금리가 3.5%니까 쿠폰이 3.5% 그럼 7%는 나오잖아요. 네. 7% 더 나올 것 같은데. 예, 그러니까 지금 국채나 이런 걸 사는 게 굉장히 좋고 살 때는
장기 국채를 사라. 내년 말에요. 예,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. 내년 이맘때는. 아니 인플레이션이 끝났어요. 몇 번 와서 여름에서도 와서 이제 우리 옹달 책방 와서 이야기했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이미 끝났고요. 이 인플레이션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인하 안 해주냐면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죠. 네. 미국 실업률이 3.7인데 이게 196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실업률이에요. 실업률이 낮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충분히 인상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있는 버블을 때려잡는 게 그 이후에 정책을 펼치는데 너무 유리하잖아요. 아, 그런 거예요. 예,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. 뭐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이건 인플레이션 이미 꺾인 지 오래됐잖아요. 그럼 막 기준금리 6, 7 간다고 하는 거는 예, 그거는 경기 안 꺾인다고 보시는 거죠. 되게 낙관론자.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너무너무 튼튼하고 좋아서 이 현재 실업률 3.7%가 앞으로 1년 간다. 그럼 6% 가야죠. 근데 그렇게까지 낙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부동산 시장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난 6월을 고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1%씩 빠지고 있는데 이러면 내년에 미국의 전체 고용이 한 2억 명 정도 고용돼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한 5%에서 10%가 건설 부문 고용이거든요. 네. 1,000만 명대에서 2천만 명 사이가 건설인데 지금 건설 분야의 착공 건수가 고점 대비 한 30% 빠졌거든요. 이게 이제 내년 되면 한 반토막 될 텐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. 그러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고용 감소 효과만 해도 실업률 한 1, 2%는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너무 그 미국을 믿는 거 아닌가 그건 또. 아, 그렇군요. 그럼 내년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 채권 수익률이 한 7% 만약에.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총 리턴이. 네, 리턴이. 그러니까 리턴은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이자, 다른 하나는 캐피탈 게인인데 둘 다 합치면 저는 7에서 한 10% 사이는 되지 않겠냐. 아,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렇게. 인하가 기대가 되니까 기대가 금리가 되니까. 떨어지는 거죠. 아, 그래서 채권과 이제 주식을 한 6대 4 정도로. 재년에는 우리 국채가 좋고 그리고 또 주식을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 퀄리티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하이 퀄리티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공세적으로 투자하라고 안 하는 이유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되거나 완화되거나 또는 인하가 되는 시기에는 달러에 대한 원 환율도 1,200원대 안착하지 않겠냐. 지금 1,300원이지만. 한마디로 여쭤볼게. 물가가 그 7.7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평균 목표 물가제는 2%잖아요. 그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. 그건 의미 없어요. 네,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없어요. 경제적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냥 3에서 4%보다는 낮은 게 좋다 정도지. 2%라는 게 철의 법칙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전 세계 그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물가 안정 목표의 상단을 3%나 4%로 올리자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블랑시아 같은 분이 3% 이상으로 올리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. 저 역시 3%가 맞다고 보고요. 그럼 물가가 3%까지 되면은 뭔가 임금이나 이런 게 다 3% 이상 올라야 되는 올라야죠. 그게 나쁜 게 뭐가 있냐 이거죠. 근데 그렇게 될까요? 아니 안 되면 더 되게 금리를 3% 물가가 3% 밑에만 내려가도 금리를 내려주면 되잖아요. 그럼 경기를 부양하면 되잖아요. 금리 그래서 금리를 예. 내는 거. 꼭 그렇게 옛날처럼 2% 물가라는 것에 근거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꼭 해야 되냐라는 거죠. 특히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과대평가돼 있거든요. 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는 거가 첫 번째고, 그렇죠.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제가 4년 전 유튜브 시작할 때 썼던 마이크들에 비해서 지금 가격도 훨씬 떨어져 있고 안정적이고 품질도 좋아지고 영상의 퀄리티는 다 높아졌지만 가격은 비슷하게 한 거 쓰잖아요. 그래. 또 자동차만 하더라도 옛날 지금이랑 같은 그랜저라는 이름 달고 있지만 옛날 그랜저랑 지금 그랜저랑 하늘과 땅 차이의 품질 격차를 가지지 않습니까? 이런 것처럼 품질에 따른 어떤 가격의 하락이 사실상 있었던 걸 반영 못하는 거.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른 품목으로 즉각 갈아타거든요. 네. 비싼 걸 안 사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. 뭐 밀키트를 한다든가 외식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정치가 돼 있는 게 가중치들이 그게 별로 안 돼, 그 조정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져서 안 되고요.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그 패턴이 바뀌는 것을 뒤늦게 포착하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식기 세척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리클라이너 이거 옷 좀 세척해 주는 거, 그리고 더 나가서 의류 건조기 이런 거 몇백만 원씩 했어요. 저도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새 아파트 입주할 때 그걸 공짜로 주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니까
새 아파트 입주였으니까 옵션 아니 그냥 이제 저는 그걸 샀으니까. 예, 그래서 이제 주는데 보니까 뭐 가격표를 보니까 다 300만 원, 400만 원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얼마예요? 100만 원 밑으로 다 떨어져 있고 잘 찾아보면 70만 원대, 50만 원대도 굉장히 좋은 거 많거든요. 네. 뭐 당장 쉽게 찾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품이 40만 원대도 있거든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보통신혁명 때문이잖아요. 계속 가전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10년 사이 가격이 6분의 1 토막 났는데 그게 소비자 물가에 아직 반영 안 돼요. 한 몇 년 뒤에나 반영되겠죠. 왜냐하면 전 가정이 보급된 다음에 반영돼요. 네.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의 구성 품목들이 달라지면서 앞에는 비중의 변화였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구성 품목이 들어오면서 인덱스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떨어뜨리거든요. 네. 왜? 6분의 1 토막 났으니까. 네. 가격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10년마다 대략 소비자 물가 상승률들이 얼마나 조정되나 보면 연 1%씩 하향 조정돼요. 그러니까 2% 물가라는 건 사실 1%대 물가이거나 제로 물가라는 걸 뜻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굳이 2%가 정말 철의 타겟이다라는 건 그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. 저는 3%가 맞다. 왜냐하면 연 2%, 연 1%씩 계속 사후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때 물가 상승률이 그때는 지금은 5%라고 측정해도 10년 뒤에 측정해 보면 4%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3%다, 2%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건 공부를 안 한 거다. 그 코로나 이후에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. 그 연준 페드 그 유동성 그거 보면은 그래프도 보면은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그럼 그게 벌써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잡혀진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? 아니 천천히 떨어지죠. 천천히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해서 3%대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물가의 선행 변수들이 죄다 다 지금 패닉 중이에요. 첫 번째가 휘발유 가격이잖아요. 네.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6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통요금이 떨어져요. 그래서 전체 미국 그 인플레이션에서 한 10%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교통요금 물가인데 네. 교통요금 물가 우리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500원 빠졌는데 지금이 이제 택시요금 인상되잖아요. 후행해요.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 곡물 가격이거든요. 곡물 가격도 고점에서 지금 30-40%씩 다 빠졌는데 우리 외식 물가는 계속 오르죠. 네. 왜냐하면 이게 분산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들은 물가에 적용하는 게 주변에 있는 가장 잘 되는 대박집이 가격 인상해야 따라가는 거지. 그런 일들이 후행적으로 벌어지는 거죠. 근데 국제 상품 가격은 이미 지난 6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5개월, 6개월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에서 60불 빠졌고 그 콘이나 옥수수나 대두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0-40% 빠졌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가격에 지금 인플레이 연동을 못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집값이 지금 폭락 중인데 집세는 오른 것처럼 측정되잖아요. 네.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약 한 40% 정도가 집세로 들어가는데 그 집세 물가가 실제로는 진로우라는 세계 최대의 그 프랍테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측정하는 진로우 렌트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지금 벌써 10개월 가까이 빠진 폭락 중이거든요. 근데 그 소비자 물가의 집세 물가는 왜냐하면 한 2년 계약을 가정하니까 역시 되는 거죠.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특히 올해 상반기 3, 4, 5월이 매월 물가가 1%씩 올랐어요. 전월 대비. 근데 지금은 그럴 요인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안 오르더라도 현재 레벨로 그냥 0.3% 정도씩 오르고 있으니까 최근에 0.3%씩 물가 그냥 그대로 가면 내년 3, 4월에는 여기에 베이스 이펙트가 생기잖아요. 월 1%씩 올랐던 올해의 물가 상승률 대비 월 3%, 0.3%씩 오르고 있는 현재의 물가가 대비되면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겠죠. 네. 내년 3, 4, 5월부터.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시장이 반영하겠죠, 그걸.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 초 정도면 일단 좀 쉬지 않겠냐. 왜냐하면 인플레가 꺾이니까. 그러면은 박사님 그 내년 그때 이제 금리가 뭐 멈추거나 아니면 인하되는 그 시점에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. 좋은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.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년 실적은 정말 박살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그 실적이 박살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망하는 회사가 나올 거예요. 어디가 망할지 모른다라는 그 신용경색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.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. 네. 네, 그래서 금융장세가 나올 때 다들 정책금리 인하만 보시는데 그 정책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금융장세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회사채 금리 특히 CP금리 기업보험금리가 뚝뚝 떨어질 때 그때는 한번 저는 부실기업들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한국 주식이 전형적인 부실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프로야구랑 비슷하다니까요. 상위 최고 상위에 있는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가더라도 올스타전 한번 나가볼 수 있거나 사이영상 후보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. 그러나 대부분의
레벨은 어때요? 더블 A죠.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미국 시장에 절대 상장 못하는 회사들이 한국에 있죠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한국의 특성이잖아요. 그러면 한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업들이 그것만 사면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강백호 선수라든가 우리 이정우 선수가 갑자기 트리플 A급 정도 선수였다가 메이저리그급 선수가 되는 그 가파른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돌아온 우리 한국 선수가 와서 한국에서 성적을 잘 못 내는 경우 많이 봤죠. 네. 추신 선수 이번에 우승에 기여했지만 메이저리그 때의 성적을 생각했던 분들한테 실망스러웠잖아요. 네. 왜 그러냐면 에이징 커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나이가 많으니까. 자,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의 비유를 이해하시겠죠. 네. 제가 뭔 말하는 거냐면 메이저리그급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를 미리 잡아낼 수 있으면 모든 스카우터들이 전부 연봉 10억씩 받아야죠. 근데 못 받잖아요. 그렇죠. 1라운드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라고 뽑았던 선수 중에서 정말 MVP 받은 사람 몇 명 되냐고요. 네. 그 난이도가 있는 거죠. 한국 주식 투자의 난이도는 바로 그거 문제인 거예요. 네. 반면에 미국은 어때요? 트리플 A에서 거기서 슈퍼 유망주고 BA라고 하잖아요. 베이스볼 뭔가요? 아무튼 그 BA 최상위권 유망주들이 100명을 찍으면 그 중에 한 70명은 메이저리그 가서 터지잖아요. 탑 프로스펙트 1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확률이 다른 거예요, 서로가. 그게 그게 미국 시장이 크고 넓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탑 레벨이고 탑 유망주 정도 되면 신뢰성이 높은 거고 우리는 더블 A 수준이니까 안타깝게도 글로벌 리그에서 보면 더블 A 수준이니까 여기서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지 그냥 한국 리그에서만 잘하는 수준인지 외국인이 정말 이 회사를 살 것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. 또 검증이 필요한 그렇죠. 거죠. 외국인은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 한국 선수만 살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, 현대차 말고 뭐 다른 회사 사는 거 본 적 있으세요? 그러니까 조 단위로 매수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? 없잖아요. 우리나라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. 네.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액이 12분의 1도 안 돼요. 아, 그런가요? 예.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에요. 아닌가 PBR이 10배가 넘지. PBR이 10배가 넘어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 PBR이 0.9배인데 네.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PBR이 11배가 12배였다고요. 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돌았죠.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네. 문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외국인이 정말 삼성전자만큼 지분율 60%까지 사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.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들을 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기업 실적 전망들이 개선되느냐. 근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는 텄고요. 하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채 금리가 지금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한국생명의 자본성 증권 콜옵션 행사 포기했던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네. 회사채 금리가 너무너무 지금 높아져 있고 그런 상황이 이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금융장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인덱스로 그냥 네.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PBR 0.9배면 싸다. 그냥 사두자. 지금 2,300선에서 너무 싸다. 네. 2,100이면 또 0.8배도 깨지는 거고 네. 뭐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건데 여기서 급등한다. 더블 간다. 내년 3천 간다.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회사채 금리도 높고 내년 실적은 정말 올해 거의 자칫하다간 올해 실적 반토막 날 것 같은데 과연 괜찮냐? 잘 모르겠다. 그러니 개별 종목 할 거라면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주식이 편하다. 그런 이야기죠. 그럼 미국 주식시장도 좀 분위기가 반전돼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? 모르겠어요.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? 그냥 확률 게임이잖아요. 확률 게임. 그래서 확률 게임에서 세계를 지배할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테슬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바로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있죠. 그런 근데 있는데 이게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바닥을 찍었거든요. 더 내려갔어요? 그럼요. 나스닥이 89% 빠졌잖아요. 와. 고점에서. 근데 그러니까 그게 버블이 심해서 그런 거잖아요. 버블이 심하면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도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그 절반 정도 되는 버블이었잖아요. 이게 금리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. 밸류에이션이.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다우지수만 가는 거잖아요. 밸류, 퀄리티 기업들은 다우에 모여 있으니까. 네.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회사들이 다우에 엄청 다 몰려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올해 왜 이렇게 좋으냐? 그건 퀄리티 기업이니까.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막 또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. 그 과정에서 어디가 망할지 모르니까. 저도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프리즘 투자자문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올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저희도. 왜냐하면 앞에 그 IPO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. 올해.
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성공한 IPO가 있나요? 다 뭐 연기하거나 또 상장했더라도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벤처에 투자해서 돈 언제 버나 싶은 그런 생각이 되니까 벤처 시장에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힘들잖아요. 그리고 경기도 나빠졌고.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쭉 겪으면서 보고 있으면 아, 우리야 정말 운이 좋았구나. 작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혹시 그 돈을 적게 받았거나 올해 너무 심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했던 기업들은 이거 어디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. 우리만 나오겠어요? 네. 파산 기업들이 한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무수히 나올 테니 일단 그게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는 보니까 그동안은 퀄리티가 낮다. 네.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다우지수 같은 게 좋다. 근데 한국엔 다우지수가 없으니까. 네.